2023년 4월에 이번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빠른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이번 고용지표의 주요 내용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죠.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이게 1960년대부터 1983년까지 기준금리인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뭐가 경기 침체가 좀 나는 것 같으면 바로 내리고 올렸다가 바로 내리고 올렸다가 바로 내리고 이런 걸 반복을 하죠. 그래서 과거 1960, 70년대처럼 기준금리를 이렇게 좀 올렸다가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바로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죠. 과거와 다른 FOMC가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잘 안 잡히는 물가 상황이 세 번째 이번 발표된 고용이 가장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기 힘든 이유예요. 우선 빠른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기본 요인은 물가겠죠. 1960년대부터 80년대 요 사이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미연준이 독립성이 없었어요. 선거, 정치 포퓰리즘에 의해서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다.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이러면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금리 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70년대 요 근처에 파란색이 미연준 기준금리고 노란색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금리가 언제 떨어졌냐면 6%인데 기준금리가 일단 떨어져요.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금리를 내렸고요. 두 번째 금리 내렸던 때는 언제냐? 1974년쯤인데 이때 보면 물가가 12%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내려요. 네. 경기 침체가 온다 싶으니까 바로 내리는 거고 1980년에도 어떻습니까? 물가가 15%인데 그냥 금리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1981년에 안 되겠다. 폴 볼커 의장이 이러다가는 그냥 기본 10%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경제가 살 수가 없겠다 해서 기준금리를 그냥 20%까지 올라버리죠. 그리고 나서 물가가 3%로 잡혔어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을 때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역사적으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파월도 마찬가지로 과거 역사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하더라도 빠르게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잡힐 때까지 그렇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는 천천히 하겠다는 게 이번 FOMC의 얘기인데 이번 1분기에 발표된 경제전망 자료 여기에 미연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얘들이 예측한 건데 2023년에는 5.1% 정도까지는 될 거다. 그리고 2024년에는 4.3%, 2025년에는 3.1%, 1년에 1% 정도씩 많이 낮춰봐야 그 정도밖에 안 낮추겠다. 이렇게 천천히 고금리를 유지해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60에서 80년대랑 FOMC 자체가 틀리고 물가를 대하는 태도조차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PC 물가 상승률 이번에 발표된 거 떨어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5% 전년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경기가 최호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2%까지 떨어지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2008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러면은 2%로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미연준도 그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잘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건 요번에 생긴 변수긴 한데 빠른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유가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116만 배럴씩 추가 감산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유가가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유가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유가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을 보면은 이게 에너지가 한 8% 정도 되고 이게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6%에서 직접적인 영향만 한 14%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채굴하고 운반하고 이럴 때 대부분 원유가 쓰이죠. 그렇지 석유가 쓰이고 가스가 쓰이고 가솔린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접적인 영향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가 하락을 더디게 만들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없게 만들고 또 국제 유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런 전제 조건들은 뭘까요? 고용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네. 국제 유가가 이거 치솟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용 상황이 지금 어렵다.
그러면은 물가 하락 속도 더 빠르고 아무리 뭐 감산을 해도 고용이 어려워서 소비가 어려우니까 유가가 급등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고용 상황이 어느 정도 속도로 나빠지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의 내용이 여긴데요. 전체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둔화되고는 있지만 금리 인하는 힘들다. 이게 총평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단 고용 상황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예요. 그러니까 3월 한 달간의 지표가 이번 4월에 발표된 건데 비농업 신규 고용이 23만 6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추세가 제일 중요한데 과거보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늘어나는 신규 고용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역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두 번째, 고용이 지금 나빠지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는 추세가 맞다는 거는 또 주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알 수 있는데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할 때는 이 노동시간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왜냐? 경기가 회복될 때라도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인원들을 빨리빨리 못 늘리죠. 혹시 뭔가 잘못될까봐 일단 야근 시키고 뭐 계속 일 시키고 부려먹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그때 인원을 충당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될 때는 노동시간이 일단 쭉 먼저 늘어나요. 그리고 성장할 때도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을 뽑으면서 이게 평탄화되죠. 그러다가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숙련공들 다 자르고 노동자들 자르나요? 아닙니다. 경기가 이게 둔화될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인원은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이렇게 줄이죠. 그렇게 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안 되면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침체 구간에서는 노동시간이 쭉 감소하는데 지금 노동시간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노동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물론 아직 강하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확인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은 숙련공들 있죠. 숙련공들은 잘 안 잘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볼까요? 뭐 반도체 관련된 인력들, 삼성전자 반도체 상황이 어렵다고 인력 자르나요? 아니죠. 이 친구들을 자르면 바로 뺏깁니다. 다른 경쟁업체, 하이닉스 뭐부터 해서. 그래서 숙련공들은 직업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또 제조업체 직원들이 뭐 서빙 한다던가 이러는 친구들보다는 당연히 급여가 평균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고 급여가 높은 이 제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열심히 보면은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숙련공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숙련공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때는 경기가 회복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반대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조업 숙련공들의 노동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노동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 전체적으로 노동이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어떻게 될까? 요거는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구인 및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를 모니터링 해드렸는데 채용 공고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구인이든 채용 공고가 가장 선행하죠. 인원을 뽑고 싶으면 일단 채용 공고를 늘려야 되겠죠. 인원을 줄이고 싶으면은. 데리고 있는 인원을 먼저 해고하기 전에 채용 공고를 안 내야 되겠죠. 채용 공고가 가장 모든 고용에 선행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공고가 늘어나는 구간이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 이럴 때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고 반대로 채용 공고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고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싶으니까 그때 이제 주의하고 매도할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채용 공고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에 후행하는 일반 고용 지표들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기준금리를 인하까지 하기에는 과거와 레벨 자체가 지금 달라요. 첫 번째 실업률을 볼까요? 실업률은 3.5%로 지금 최저 실업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만 낮은 게 아니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전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체 인원 중에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 구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63%가 안 돼요. 역사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적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시장은 뭐 둔화되고는 있지만 강하다는 소리인데 시간당 임금이 특히 그렇습니다.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도 4.2%나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과거에 높아봐야 뭐 2%에서 3%, 호황일 때 뭐 3%, 4%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낮아진 게 4.2%예요. 역사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점점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고용지표, 이번에 발표된 지표가 알려주는 건 뭐냐? 빠른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아라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죠. 실제적인 내용들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시장 지표가 뭐 60년대, 80년대처럼 이렇게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빠르게 떨어질 걸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이번 발표된 고용지표의 의미인데 소비자 물가지표가 앞으로 발표되고 PC 물가지표도 발표가 되겠죠. 그럼 이제 5월에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텐데 현재 발표된 고용지표 봤더니 빠르게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접은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을 동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66.3%가 이번 5월에도 0.25%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번에 보니까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장기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고용지표에서 드러났고, 자, 이런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모니터링 해드렸지만 발생을 해 오고 있어요. 지난 영상 보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새로운 걸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 주택담보대출, 요 금리, 이런 문제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만 건드리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산업, 즉 기업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출을 힘들게 받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개인보다 기업들이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하죠. 기업들에서 소비는 안 합니까? 예, 기업의 주요 소비는 뭐예요? 설비 투자, 기술 투자인데 이게 개인 가정에서 하는 소비랑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자금 조달 금리와 실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냐, 실제 그럼 기업들의 소비가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투자 등급 미국의 기업들 볼까요? 이제 BBB 등급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AT&T, 크래프트헤인즈 이렇게 일반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BBB 등급의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달 금리가 몇 퍼센트냐? 뭐 거의 한 6% 가까워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조달금리 봤더니 거의 막바지 수준.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빌리려고 그러면 막 7%, 8% 줘야 되는데 그 돈 내고 돈 빌려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설비 투자의 신규 투자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계속 떨어져서 제로 수준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떤 소리죠?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럴 때 신규 투자를 많이 늘리죠.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질 때는 신규 투자를 늘리고 반대로 신규 투자 증가율을 점점 낮아진다. 그런 소리는 뭔가 호황이긴 한데 점점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제 신규로 설비 투자를 늘리기 어렵겠구나. 이런 시점들이에요. 그런 시점이 지나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지금은 어떻죠? 설비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로가 되면은 전년하고 똑같이 하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 전년 대비 더 감소해서 설비 투자를 증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이런 영향들이 하나하나 늘어가고 있다.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고 또 이런 문제들을 또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드릴게요. 자, 고용지표 발표된 지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쁘게 발표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있어요. 고용지표가 나빠지면 경기 둔화가 아주 심각해지고 침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니까 주식시장엔 또 안 좋아요. 반면에 경기 둔화는 장기화될 수 있죠. 그래도 고용 자체는 좋으니까 뭐 고용 둔화 상황이 빨리 침체 오고 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가 지연되면서 장기화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고용지표가 지금은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즘에 이렇게 뒤숭숭한 경제 상황에 주식시장이 점점 상승하는 것 같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 많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거 경제지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경기 둔화 침체 이런 거 주의해라고 말하는데 주식시장은 왜 올라가냐, 이런 질문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건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죠? 단기 투자자와 중장기 투자자의 차이예요. 오늘 설명드릴 고용지표를 볼까요? 실업률만 볼게요. 벌써 실업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실업률이 쭉 올라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실업률이 고점 찍고 낮아진다.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 자, 2022년 코로나 이후 2010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 찍고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구간에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상에서도 그때 투자하는 거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반대로 실업률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저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내려갈 일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남았어요. 그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뭐 분할 매도를 들어가든 어쨌든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저점입니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이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자,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는 실물 경제를 보고 경제가 회복할 때 사고, 호황의 구간에 정리를 하는 거죠. 남들이 막 좋아하고 날뛰고 막 이럴 때 몰래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게 중장기 투자자인데, 뭐 한 가지 더 보죠. 오늘 고용지표 발표된 것 중에 노동시간, 아까 설명드렸죠. 노동시간이 바닥을 찍고 증가하기 시작할 때는 어떤 구간이죠?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인원은 일단 다 줄여놨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없으니까 야근시키고 뭐 노동시간 늘려가고 하면서 물량을 조달하는 때가 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초입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점점 증가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9년 10년도 그럴 때죠. 반대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어떤 때죠? 일자리를 바로 숙련공들을 자르거나 뭐 그러기는 뭐하니까 일단 노동시간을 줄여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시간에는 경기 둔화가 오고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뭐 2019년이라든가 최근 같은 시점들이 그런 시점이죠. 그럼 이럴 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고용지표가 살아날 때는 매수하고 경기 회복 구간이니까, 둔화될 때 경기 둔화 구간이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매도하고 하는 거죠. 설비 투자도 아까 본 거 한번 볼까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구간, 이런 구간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2016년, 그러니까 중국발 부채 위기가 끝나고 회복할 때 설비 투자 늘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설비 투자 늘리는데, 이런 구간 2020년 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경기가 회복되고 증가하는 구간에 설비 투자 증가율이 늘어나니까 이때 매수하고, 반대로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점점 떨어져서 제로에 가까워진다. 2019년이라든가 최근 같은 이런 구간들에는 점점 떨어지니까 매도를 해서 리스크에 대비하고, 이게 바로 중장기 투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세워둔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뭐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이건 단기 투자자들의 관점이죠.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중장기 투자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는 경제 지표를 보죠. 즉 실물 경제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맞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고 느긋하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왜냐?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여왔죠. 미국의 GDP 성장률과 미국 주식시장의 증가율 보시면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유사합니다. 단 주식시장이 약간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린 실물 경제 지표를 선행하는 지표들로 대응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당신은 중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뭐 뉴스라든가 지표들이 따로 다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중장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경제 지표를 보고 이렇게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원칙대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둘 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중장기적 투자도 하면서 뭐 단기 투자도 잘하고, 뭐 이럴 때는 단기 투자로 돈 벌고 다시 또 중장기 투자할 땐 중장기 투자하고, 이러면 좋죠. 근데 둘 다 가능한 사람이 많이 있나요? 워렌 버핏도 중장기 투자만 하죠. 반면에 제시 리버모어 같은 분들은 이제 단기 투자를 굉장히 잘했죠. 근데 실제로 그 둘 다 잘하면은 그 대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현실은 뭡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투자자의 우리 관점에서 원칙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오른다 이런 것들은 몰라요. 경제 지표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쓰이는 도구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원칙에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인가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후원 주신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리액션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에 속한 종목과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영상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